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볼 주제는요.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고통일 수 있는 얼굴 붉어짐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긴장하거나 다른 사람 시선 느낄 때 확 심해지는 안면 홍조요. 이게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서 정면공포증이나 주목공포증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생생한 경험담하고 또 관련 정보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 보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얼굴 붉어지는 신체적인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요. 그 뒤에 숨어있는 좀 복잡한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청취자분이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의 뿌리랄까, 이런 것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짚어보죠. 얼굴 붉어지는 거요. 자료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피부 아래 혈관연이 확장되는 게 시작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 바로 밑에는 진짜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자극 때문에 이 혈관들이 평소보다 이렇게 넓어지면 그쪽으로 피가 확 몰리는 거죠. 그럼 그 증가한 혈련형이 얇은 얼굴 피부통에서 비치니까 붉게 보이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생리 반응이에요. 아하, 자료에서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홍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지속적이고 어쩌면 의학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거예요. 텔랑지액테이시아라고 하죠. 모세 혈관 황장증이요. 그건 그냥 빨개지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이건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혈관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냥 늘어나 버려서 계속 붉게 보이거나 아니면 실핏줄이 막 비쳐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계속요? 네, 뭐랄까 늘어난 고무줄처럼요. 이건 온도 변화나 감정 같은 거랑 별개로 계속 그럴 수 있어서 만약 이런 게 좀 의심된다 싶으면 피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아시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확 나타나는 일시적인 홍조, 특히 감정이랑 연결된 그 홍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일시적인 홍조 유발하는 신체적인 원인들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자료 쭉 보니까 단순히 실내외 온도 차이 클 때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체온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술 마셨을 때도요. 특히 술 관련해서는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 ALDH 부족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이거 진짜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ALDH 부족, 소위 아시안 플러시라고도 부르잖아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이 ALDH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빨리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막 목이나 상체까지 심하게 붉어지는 거죠. 와. 유전적 요인이 혈관 반응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냥 명확한 예시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 특히 한국인 포함해서 동아시아인한테 이 유전자 변이가 흔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진짜 술자리에서 유독 얼굴 빨개지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술 말고도 맵거나 뜨거운 음식 먹었을 때,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열성 홍조, 핫 플러시라고 하죠. 네, 핫플러시도 흔하죠. 그리고 강한 햇빛에 오래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주사, 로사치아 같은 피부 질환 자체도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와, 진짜 원인이 다양하네요. 정말 그러게요.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만으로도 얼굴 빨개질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근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진짜 핵심은 이런 물리적인 원인보다는 바로 그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 감정 홍조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안감, 이게 포인트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정면 공포증, 주목 공포증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요. 맞습니다. 어쩌면 얼굴이 붉어질까봐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감정 홍조는 자료들을 보면 부끄러움, 당황함, 죄책감, 아니면 너무 긴장했을 때 이런 특정 감정이 우리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고요. 이게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를 확 활성화시켜서 얼굴 혈관을 넓히는 방식으로 발생해요. 아, 교감신경?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 홍조가 사회적인 맥락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앞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당사자한테는 그냥 뭐 얼굴 좀 빨개졌네 이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심이나 실패감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얼굴 빨개져 있는 시간은 길어야 뭐 3분 해서 10분. 생각보다 짧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이 막 영원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빨개진 얼굴만 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분이 묘사하신 그 느낌 있잖아요. 마치 나 혼자만 발가벗겨진 채 스포트라이트 받는 기분이라는 표현. 와, 그거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 주관적인 경험의 강도, 이게 정말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단순히 얼굴색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흥건해지고, 목소리가 막 떨리거나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이런 다른 신체적인 불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네네. 이런 게 다 합쳐지니까 더 당황하고, 이거 통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청취자분 경험담 보면 정말 그 고통이 느껴져요. 중요한 발표 자리나 회의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이나 그냥 직장 동료랑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혹시 또 얼굴 빨개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대화 내용에 집중도 안 되고 목소리는 막 염소 소리처럼 떨리고 온몸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요.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 자리 피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면 진짜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나 얼굴 빨개질지도 몰라 하는 얘기의 불안. 이게 시작이고요. 얘기 불안? 네. 둘째는 이 불안감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실제로 얼굴 혈관을 확장시켜요. 셋째, 얼굴이 확 뜨거워지거나 붉어지는 그 신체 감각을 본인이 느끼거나 혹은 남들이 알아채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하고 수치심이 극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이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려고 다음번에는 아예 그런 사회적인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발표 기회를 거절하거나 사람 많은 모임 아예 안 나가거나 하는 식으로요. 회피. 이게 당장은 좀 불안을 줄여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나는 이런 상황 감당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더 강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경험을 쌓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삶의 반경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 홍조나 주목 공포에 더 취약한 걸까요? 그 감정 홍조 관련 자료 보니까 이런 강렬한 반응의 뿌리가 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더라고요. 먼저 나오는 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네, 낮은 자존감. 네, 자기 가치나 능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울 거야.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낮은 자존감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더 약하게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 시선이나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죠. 작은 실수나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좋은 피드백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게 얼굴 붉어지는 것 같은 신체 반응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자료에서는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민감성, 그러니까 스트레스 역치가 좀 낮은 경향성도 언급해요. 스트레스 역치요? 네,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상황인데도 본인은 이걸 큰 위협으로 느끼고 아주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된 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였어요. 네게티브 셀프톡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끊임없이 자기를 막 탓하거나 내가 또 망쳤어. 수치심을 느끼거나 진짜 창피하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다음에도 분명 이럴 거야.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청취자분 견험하고도 깊게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트라우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료 모두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라우마.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속에도 과거 학창 시절에 얼굴 빨개진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심하게 놀림당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얼굴 새빨개지고 목소리 떨려서 완전 망신당했던 경험 같은 거 그런 게 언급되어 있었죠. 네, 있었어요. 자료들에 따르면 바로 이런 과거에 특정한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이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서 현재 비슷한 맥락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치 그때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극도로 강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이 단순히 지금 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이랑 감정이 같이 확 되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들을 보면 청취자분 경험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이 과거 트라우마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그때 감정이나 신체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재경험. 그리고 관련된 장소나 사람, 심지어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피하려고 막 애쓰는 회피.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도한 각성 상태.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땀 분비, 떨림, 가슴 두근거림 같은 신체 반응 등등. 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문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에 있는 위험 경보 시스템을 과도하게 막 울리게 하는 스위치처럼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료들은 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깊은 어려움 속에서 청취자분이 그냥 좌절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오셨다는 점도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인상 깊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막 되뇌는 자기 암시도 해보셨고요.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께서는 EFT, 그러니까 감정 자유기법 같은 것도 시도해 보셨다고요. 그건 특정 경락 지점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불편한 감정에 집중해서 그 강도를 낮추려는 심리기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네, EFT요.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중요해 보이는 시도로 이 불편한 감정하고 신체 반응을 막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자는 수용 연습까지 해보셨다고요? 네, 수용 연습이요. 맞아요. 진짜 다양한 노력을 하신 거죠. 그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자료들에 비춰서 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자기 암시나 의지만으로는 특히 그 반응이 아주 깊은 감정이나 트라우마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신체 반응이나 뿌리 깊은 불안감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달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몸은 여전히 막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둘째는 여러 시도 중에 수용, acceptance 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료들 전반적인 맥락이나 청취자분 스스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이 불편함을 그냥 안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모습에서요. 이 문제가 단순히 증상 제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수용.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혹시 자료들에서 그 수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그런 힌트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수용이라는 게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좋아하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는 걸 잠시 멈추는 것에 가깝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싸움을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초점을 내 얼굴색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은가 이걸로 옮겨보는 연습인 셈이죠. 하지만 청취자분 경험처럼 특히 트라우마가 얽혀 있을 때는 혼자서 수용에 이르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자료들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자,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를 통해서 얼굴 붉어짐, 즉 안면 홍조와 그로 인한 불안감의 다양한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얼굴 붉어지는 것 자체는 뭐 다양한 신체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특히 감정적, 사회적 맥락하고 강하게 결합될 때 정면공포증이나 주목공포증 같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에 대한 높은 민감성, 무엇보다 과거의 고통스럽던 경험, 즉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명확해졌죠. 네, 그 연결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단순히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자료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해의 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단순히 얼굴 붉어짐이라는 그 현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그 반응을 촉발하고 또 증폭시키는 더 깊은 심리적인 뿌리, 특히 청취자분 자신의 그 삶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혹시 모를 과거의 상처까지 포함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총체적인 이해. 수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증상과의 전쟁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재정립.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이 문제에 다가가는 여정의 시작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 노력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건 어떨까요? 붉어지는 그 현상 자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특정 상황과 나라는 존재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탐색해보는 거죠. 네, 내 얼굴이 붉어질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 순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